저는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한번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노이즈에 휘둘리지는 말자, 이 말씀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업종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거 요인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모신 분은 키움증권의 한지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미국 시장 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없이 그냥 강하게 계속 치솟아요. 그쵸.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좀 강한 네. 흐름인데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하면 좀 약한 모습이에요. 차트상으로 봐도 상승폭도 그렇고. 그쵸. 지금 한국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주요국 증시 같이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 한국은 조금 그게 있죠. 그 우리나라 고유의 수급 이벤트가 지금 그 여진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금지에 대한 좀 여진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한국 코스피의 변동성이랑 미국 S&P의 변동성,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빅스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이 이제 한국의 코스피 변동성을 측정하는 V코스피 지수인데, 이거 가만 보시면은 그동안의 이 둘 간의 관계는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되게 궤적들이 유사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빨간색 그 제가 박스 쳐놓은 데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빅스, 미국 변동성 내려온 거에 비해서 한국의 변동성들이 상대적으로 덜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한국 자체가 워낙 대변수에 휘둘리는 국가인 만큼 변동성이 높은 거, 그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왜곡, 수급 혼란들, 이게 조금 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이 높게 만드는 이례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에 뭐 지난 2주 동안에는 극심한 수급 불안 현상들을 겪었지만, 뭐 이번 주 지나면서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물론 이제 에코 프로머티와 같이 이제 최근에 상장한 이쪽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그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업종들에 대한 수급 불안은 조금 덜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은 소강이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좀 시장을 네. 마음 놓고 좀 투자해도 되는 어떤 상승장으로 네.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등의 어떤 끝부분, 네. 그래서 곧 아주 센 조정이 나올 것을 좀 대비해야 되는 장이냐, 이런 네. 것들 가지고 되게 고민이 그쵸. 크거든요. 이것도 저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는 주제인데, 일단 그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 그렇고, 아마도 제가 주변에 좀 여러분들 물어봐도, 또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좀 확인을 해봐도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우리나라 증시 지금 11월 달 이후로 지금 거의 코스피가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변동성 자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은 이거 수익률이 좀 신통치 않은 거,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주도주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야. 주도주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네. 저는 이거를 조금 체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그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11월 그 1일 금요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지난 최근 3주 동안에 코스피 26개 업종들의 수익률 상위권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11월 둘째 주를 보시면은 뭐 3개씩만 상위 3개 업종들만 보면은 11월 둘째 주에 디스플레이, 운송, 호텔 레저, 그리고 지난주 11월 셋째 주가 자동차, 호텔 레저, IT 가전, 그리고 이번 주 어제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조선, 가전, 에너지, 이렇게 순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거 가만 보시면 수익률 상위 업종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죠. 네. 예. 그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뭐 IT 가전 같은 경우 2주 연속 지금 상승하면서, 야, 이 정도면 IT 가전이 지금 단기 주도 업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도 테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IT 가전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폭등한 것에 대한 이들의 좀 왜곡적인
그 현상들이 좀 가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수익률 그 상위권에 랭크된 업종들이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 앞에는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잘못했다가 엇박을 타기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에도 좀 이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증시 연말까지의 경로를 봤을 때 산타 랠리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코스피나 대형주 쪽으로 그냥 포트를 약간 조정하시는 게 연말까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난이도가 덜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좀 리스크가 큰 중소형주 쪽에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됐건 대형주 내 뭐 중형주가 됐건 한번 주도 흐름을 타면은 그래도 2, 3주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도 솔직히 긴 것 같아요. 뭐 2, 3일 있다가 또 다른 걸로 교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물 만난 고기장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업 트레이더보다는 뭐 생업이 따로 있으시고 그냥 중간중간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최소 한 달 이상 아니면 2, 3주 이상 이렇게 좀 쭉 들고 가는 업종들 선택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대형주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왜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쵸. 중심으로 한 반도체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냐,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저는 그냥 그 두 개 다 깔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자동차와 그 반도체, 반도체? 예,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도 있을 거고 인터넷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셀업체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 뒤에 말씀드린 이 세 개 업종보다는 지금은 조금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그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기 위해서는 저 자동차 혹은 반도체 여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여기는 그래도 실적에 지금 다 받쳐주고 있는 데거든요. 즉 우리나라 업종들 쫙 깔아놓고서 오답 지우기 전략을 한번 해보면은 남는 애들이 지금 얘네 둘밖에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업종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시장에서 그 들 오른 어떤 그 섹터의 주식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순환매 장세로 그쵸. 보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그래서 들 오른 섹터 가서 조금씩 기다리는 전략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것도 좋아하고 있고 지금도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서 뭐 게임이나 바이오나 이것들인데 바이오는 그 뭐 전체적으로 그냥 섹터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섹터 그냥 여러 개 상위권 애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게임주는 좋아하거든요. 게임주도 워낙 많이 주가가 소위 말해 쩔어 있었고 수급도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각자의 개별 뭐 실적이나 신작 모멘텀들 이런 것들 보고서 이제 게임주들이 따로따로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 섹터 자체로 해서 여러 개 딱 사지 말고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조금만 찾아봐도 내년도 신작 발표 스케줄도 쫙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연말을 우리가 네. 이제 지금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네. 이러한 것 변수까지도 좀 염두에 뒀을 때 연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것이 맞고 저는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게임주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화학 같은 경우 요즘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세요. 네, 그쵸. 세고 왜냐면 워낙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거기도 지금 수급상이 거의 빈집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내러티브를 가미를 해보자면은 중국이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물론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 정도의 성장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봤을 때 가을을 기점으로 중국 경기 자체는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논리대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야, 차이나 플레이다. 중국 플레이다. 그럼 중국 플레이, 차이나 플레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호텔, 뭐 레저, 여행, 뭐 중국 관광, 소비 테마주 이쪽들인데 저는 그쪽과 관련된 경우는 이미 중국 내에서 지금 자국 내 로컬 업체들의 영향력들이 커진 만큼 우리나라 중국 소비 테마 관련 업종들의 업사이드 포텐셜, 주가 상승 여력은 위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중국 차이나 플레이 그 분야였던 시클리컬 쪽에서 보면은 철강 괜찮긴 한데 철강은 지금 2차 전지 쪽들의 성격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이거를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저는 화학이 그래도 그 연말까지는 중간중간에 수익률을 그 올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화학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철강 쪽도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네. 이 철강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매해지고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조금 그 애매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철강 하면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 시클리컬 산업인데 지금은 2차 전지라는 성장 산업들이 같이 묻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로 보기도 애매하고 성장주로 보기도 애매하고 좀 이러한 좀 과도기를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사셔도 뭐 괜찮을 법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철강이냐 화학이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화학주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11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네. 시점이고 대주주 양도세라는 변수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12월 달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하락해왔던 네,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혹시나 있을까 혹은 기대해야 될 게 있을까 좀 궁금해요. 예, 저도 그 시장 웬만해서는 다 위로 보고 좋게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 산타랠리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것도 그냥 완만하게 접전 높여가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산타랠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거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11월 이후부터 우리 그 현재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던 논리 중 하나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지표 안 나오면은 연준 긴축 세게 안 하니까 금리 내려가고 이거는 증시의 호재다. 이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증시 반등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형성되면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1월 달부터 발표된 지표들 미국도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뭐 네. 산유국들의 감산 연기 그 회의가 뭐 3일 뒤로 연기됐다 이러한 소식들이 작용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표나 유가 이런 가격 변수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경기는 둔화된다라는 데 다들 좀 많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 노이즈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소비 시즌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비 데이터도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미 10월 달까지 소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지금 경기 둔화 이슈랑 맞물려서 야, 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아니라 그냥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아니야? 지표 안 좋으면 이거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면 증시한테 안 좋다. 이 논리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한번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노이즈에 휘둘리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그게 매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쵸. 오히려 그때 더 담든가 시장이 흔들리면 그쵸. 아니면 버텨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문제는 저는 그 여부의 문제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침체가 왔을 때 과연 그 침체의 강도가 소프트하냐, 하드하냐, 얕냐, 깊냐 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전제들, 내년까지 바라보는 전제들은 미국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맞지만 얕은 침체에 빠진다. 그리고 얕은 침체의 이 가능성 자체는 이미 작년부터 주가상으로 반영을 많이 해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이 침체에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야 드디어 그냥 올 게 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즉 연말 소비 시즌에 맞물리면서 이게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로 시장이 흔들리면 노이즈가 발생해서 시장이 하락하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의 기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그 조심해야 될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연준이죠. 지금 11월 FOMC나 이번에 의사록에서 보면 연준은 그래도 9월 달에 비해서는 톤이 조금 약화가 됐죠. 네. 약화가 됐는데 그 약화된 배경을 보면은 의사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준 엊그저께 공개된 11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뭐 금리나 이야기는 따로 없었지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는 10월 달에 우리가 그 목격했던 시장 금리의 급등세에도 연준이 신경 쓰고 있다. 이 불확실성들 우리가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헤지 펀드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는데 얘네들이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오고 갔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연준은 원래 그 본인들의 듀얼 맨데이트 이중 목표라고 하잖아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건데 그거 말고도 금융시장의 안정도 지금 신경 쓰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11월 FMC 때 파월 의장이 톤이 살짝 덜 매파적으로 바뀌었던 것도 그겁니다. 10월 달에 워낙 시장이 극심하게 흔들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좀 안 되겠구나 또 톤 조절 좀 하자 이렇게 좀 조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12월 FMC가 12월 중순에인데 그때까지 시장이 지금처럼 야 연말 산타를 일리다 연준 내년 금리 인하니까 무조건 위로 땡기자 이렇게 계속 환호를 하게 되면은 연준이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살짝 조여줘야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차트 잠깐 같이 보여주시면은 네. 보시면은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네. 여기에는 이 그림은 코스피의 지난 1년 동안의 그 주가 추이인데 저희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7%대 발표 났을 때 그날 나스닥이 7%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야 인플레이션 잡혔다. 연준 금리 인상 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2월 달까지 내내 땡기다가 12월 FMC 때 연준이 생각보다 세게 말했어요. 우리 금리 인상 더 할 거고 인플레 너네가 생각한 대로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반면교사, 트라우마 혹은 아픈 경험들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시장 참여자들을 하여금 야 이거 이렇게 올라오다가는 조심해야겠네. 약간 이러한 좀 판단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에 산타 랠리를 제한하는 상방 제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배드 뉴스이지 배드 뉴스가 될 노이즈 또 연준의 이런 좀 이른바 조련 가스라이팅 이거를 저희가 연말까지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로써 시장을 컨트롤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무서운 그쵸.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뭔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쵸. 근데 요즘 그 진짜 그 여러 지표들 보면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끈적끈적하게 좀 네. 높아지고 있다고. 그것도 아마 연준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물가 내려가는 거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에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인플레이션 잡히려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그 물가 지표가 실제 그 한두 달 뒤에 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뭐 트루플레이션인가? 네, 뭐 네. 그게 있다고. 네, 맞아요. 그 실시간으로 보면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 나오도 그렇고 지금 잘 안 빠지려고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봐서 어쨌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경고 또 이번 12월 FOMC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시장은 또 흔들릴 수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지금부터 연말 그 12월 FOMC 전까지 쭉쭉 상승해 버리면은 이게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네. 그 좀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 중심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 12월 달 이렇게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그래도 좀 안전판이 돼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상적으로 거시 경제 외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은 그냥 그래도 실적을 보고 가는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대형주다라고 볼 수 있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과연 10억이 될지 50억 뭐 그 이상으로 상향이 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물량 한 번 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부터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미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집중됐던 업종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기가 막히게 다시 살아나면서 대주주 양도세 그 구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것들 이제 12월 달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는 야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도 할 겸 세금도 줄 겸 어느 정도 물량 뱉어내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코스닥의 좀 변동성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변동성들 버티기 어려우신 분들 저는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나오는 대형주들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